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함께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먼 우주 끝, 아니 어쩌면 더 멀리 태초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여행이죠. 오늘 밤의 목적지는 어둠 속 편안함의 품 안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잠깐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지금 법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빛바랜 나무 판사석과 낡은 냄새가 나는 종이 냄새가 코를 찌르죠. 차분하게 호흡하세요. 주변의 모든 소음, 모든 혼란이 당신을 떠나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몸이 의자에 가라앉고 긴장했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잠시 멈추고 댓글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시간은 마치 끈적한 시럽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배심원석에 앉은 12명의 눈빛이 피고인에게 향합니다. 그는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의자에 축 늘어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기묘할 정도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와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제 의뢰인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 법정의 긴장을 씻어내는 듯합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의뢰인은 거친 동네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삶을 한편에 비극적인 연극처럼 그려냅니다.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한 사람의 불행이 얼마나 깊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더 깊고 낮아집니다. 그의 증조 부모님은 파괴적인 전쟁에서 난민으로 그 거친 동네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전쟁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전쟁. 하지만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쟁은 일련의 가뭄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해류의 특이한 변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류의 변화는 그 몇 년 동안 태양의 밝기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태양의 거대한 불덩이를 상상합니다. 그 거대한 핵융합로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깜빡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깜빡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해류를 바꾸고 가뭄을 일으키고 전쟁을 촉발하고 결국 이 법정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생각을 읽은 듯 그의 논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태양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융합 반응의 속도는 태양의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의 말은 당신의 머릿속에 은하계 전체의 지도를 그립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어나는 별들의 크기와 유형은 우리 은하의 크기와 은하 병합 횟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의 기원을 빅뱅 후 처음 15분 이내에 존재했던 몇 개의 수소 원자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아주 미세한 점에 불과했던 때를 상상합니다.
당신은 그 수소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은하계와 이웃 은하의 씨앗을 뿌리고 태양의 형성을 이끌었는지 가뭄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 의뢰인의 불행한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논리적인 사슬을 닫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의뢰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상황과 행동의 기원을 우주의 시작까지 모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주장은 완벽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는 사건의 모든 것을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대편을 바라보자 그곳에도 커다란 미소가 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검찰 측 변호사는 그들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는 듯 마치 흥미로운 게임을 시작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 미스터리를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의 논리에는 어떤 틈새가 있을까요? 완벽해 보이는 이 사슬에는 어떤 약점이 숨어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이 이 질문 위에서 부드럽게 맴돌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밤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저와 함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이한 법정의 공기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의 클라이언트는 우주의 시작부터 결정된 불운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논리죠. 이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정말로 사실일까요? 이 모든 것은 태양의 미세한 깜박임, 먼 은하의 합병, 그리고 빅뱅의 초기 순간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엄청나게 긴 인과관계의 사슬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저 춤추는 원자들에 불과할까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그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아름다운 거짓말일까요? 변호사는 자신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법정 반대편에 앉은 검찰 측 변호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변호사의 화려한 논리가 가진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변호인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은 인과적 결정론으로 알려진 철학적 입장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우리는 그 원인을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는 잠시 멈춥니다. 그들의 눈은 배심원 한 명 한 명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모두에게 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며 변호인의 논리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카오스 이론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은 항상 결과를 자신 있게 예측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대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예측을 흩뿌려 놓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에 날씨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한 인간의 일생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당신은 아마도 예보관들이 늘 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습니다.
날씨는 거대한 카오스 시스템입니다. 한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유명한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오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주 미세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검찰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흐릿한 확률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 속 원자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더욱 기이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공을 던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은 확률의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은 한 원자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확률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음에 던졌을 때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원자의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잠시 동안 느껴보세요. 하나는 복잡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확률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 이 두 가지 모두 변호사의 완벽한 인과관계 사슬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의식의 신비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살아남습니다. 피고인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는 말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판사는 입을 다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피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의지 본질 자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눈을 감고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우주의 시작부터 결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 측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측 불가능성과 확률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를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질문 위에서 부드럽게 떠다니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밤하늘을 조용히 가로지르는 은하수처럼. 다음 이야기까지 당신의 생각은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문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우주적 기계 속의 톱니바퀴일 뿐인가요?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관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이메일에 답장할까? 아니면 나중으로 미룰까? 모든 작은 선택들은 우리 삶의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에는 약 8년 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와 거의 같습니다. 860억 개의 별들이 저마다의 경로를 따라 빛을 내고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나선을 형성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별들이 당신의 머리 안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선택을 형성하는 빛의 점들입니다. 이 복잡한 우주적 광경은 때때로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며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가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마음은 복잡한 우주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와 이 모든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별자리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요. 마음은 복잡하고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후원사인 BetterHelp는 세계 최대의 치료 서비스이며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BetterHelp를 통해 당신은 다양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층 1000명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치료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당신의 필요와 선호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BetterHelp는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치료사를 찾아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치료사가 맞지 않다면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치료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BetterHelp를 이용하면 사무실에서 받는 치료와 동일한 전문성과 품질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맞춤 선택된 치료사와 더 유연한 스케줄,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betterhelp.com, HOTU에서 첫 달 10% 더 할인을 받으세요. 저는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유튜브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주신 BetterHelp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갑시다. 검찰 측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혼돈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호흡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며 그 신비로운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의 논리가 옳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꿈, 모든 실패는 이미 쓰여진 대본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논리가 옳다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머리 안에서 빛나는 별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복잡한 빛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당신의 다음 생각이 어디에서 올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답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인류가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믿었던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생각들 위에서 부드럽게 표류하도록 허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정의 소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 생각과 상상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검찰 측 변호사의 반박을 통해 결정론이라는 거대한 벽에 생긴 두 개의 작은 균열, 즉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시멘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멘트는 바로 인과적 결정론입니다.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또 다른 상상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서기 1701년으로 가보세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한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턴의 물리학을 완벽하게 다듬고 확장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시계와 같았고 모든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라플라스는 하나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우주의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세 사람들은 그를 라플라스의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귀는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떠다니는 물, 분자 하나부터 당신의 뇌 안에서 오고 가는 나트륨 이온 하나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플라스의 마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존재는 또한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 열역학 그 외의 모든 법칙들을 말이죠. 그 존재는 자연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능력을 결합해 봅시다. 우주의 모든 입자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물리학 법칙에 대한 완벽한 이해. 라플라스는 이 두 가지를 가진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귀는 물리학 법칙을 적용하여 모든 원자의 다음 움직임을, 그리고 그 다음 움직임을, 그리고 또 그 다음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우주의 전체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상 속의 존재가 이룩할 수 있는 일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수십억 년에 걸쳐 늘어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별들이 늙고 죽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은하들이 합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들이 형성되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존재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행동한다고 믿는 지적 생명체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원인을 볼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생명체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미래의 행동,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결과는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적 결정론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효과는 그 원인에 의해 선행됩니다. 그 원인들은 다시 그 원인들에 의해 선행되고,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달리 말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모든 미래 행동과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기 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우주 상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심지어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 어떤 신경 자극이 발생할지조차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는 마치 과거처럼 이미 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라플라스의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원자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결정론자들은 이것이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여전히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혹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당신의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수십억 년 전 빅뱅의 결과라는 생각 말이죠. 이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편안함을 줍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책임감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생각 위에서 부유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선택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짜여진 실오라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한때 너무나 완벽하게 느껴졌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라플라스의 마귀와 인과적 결정론이라는 개념을 탐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의 시작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그 강력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쌓아 올린 지식의 정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은 고요하게.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 라플라스의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17세기 후반 한 남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신학자였지만 그의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신학적 통찰이 아니라 그의 물리학이었습니다. 그의 물리학이 라플라스의 마귀에게 영감을 주었죠. 뉴턴은 두 가지 중요한 사상 흐름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도입한 아이디어입니다. 갈릴레오는 수학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수천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수학을 사용하여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그 도구를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곳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기울어진 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모든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상 흐름은 공간 자체의 개념이었습니다. 뉴턴의 저작에서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수학적 구성물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별개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입재서 행성에 이르는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텅 빈 무대와 같았죠. 뉴턴은 갈릴레오의 수학을 공간의 개념에 적용하여 결국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위대한 승리인 그의 운동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면 당신은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기록하고 그 물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적이고 시계 같은 움직임과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은 결국 인과적 결정론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뉴턴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했을 때 과학자들은 우주가 궁극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시대였습니다. 과거에 신들의 변덕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수학으로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었죠. 아마도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의 가장 초기이자 가장 극적인 예는 일식의 예측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일식을 신의 분노나 불길한 징조로 여겼고 신뢰할 수 있게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통찰 이후 우리는 완벽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00년대 초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는 런던 상공을 지나는 일식을 정확히 분 단위까지 예측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유형의 지도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당신은 어떤 천문 관측 소프트웨어를 열어 머리 위에 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원하는 대로 일주일 뒤나 1000년 뒤로 바꾸어도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그 새로운 하늘이 어떨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식을 원하는 만큼 멀리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정론에 의해 가능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현재의 상태,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움직임은 중력의 힘에 의해 지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력에 대한 수학적 기술을 태양계의 현재 상태에 적용하여 행성들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지에 대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자연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들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태양이 얼마나 오래 빛날지부터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와 언제 합쳐질지까지 예측하며 그들은 우주에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물리학 지식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중력 공식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행성들의 미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은 부정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아인슈타인의 업데이트된 중력 공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예가 아닙니다. 암흑 물질에서 초전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대 물리학 공식에는 많은 구멍과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론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라플라스의 마귀처럼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현재 상태는 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째깍거리며 움직이고 한 세트의 원인이 필연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논리적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완벽한 시계가 왜 항상 완벽하게 째깍거리지는 않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뉴턴의 놀라운 시계 같은 우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계에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오스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흔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밤늦게 잠 못 이루게 하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입니다. 똑똑똑 일주일 내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 소리를 무시할 수도 익숙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떨어지고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죠. 문제는 이 똑똑거리는 물방울이 바로 혼돈 시스템, 체오틱 시스템, 예, 완벽한 예라는 것입니다. 혼돈 시스템은 규칙적인 패턴에 매우 가깝지만 결코 완전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물방울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면 당신의 뇌는 빠르게 그 소리를 걸러내고 당신은 다시 잠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물방울이 정말로 무작위였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그저 소음의 또 다른 근원으로 걸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방울은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입니다. 거의 규칙적이지만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고 거의 무작위이지만 완전히 무작위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다음 물방울이 언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현대의 카오스 이론은 1961년 한 남자가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내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원이었던 에드워드 로렌츠는 몇 년 전부터 날씨를 예측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날씨는 다른 어떤 물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결정론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풍속온도 습도와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물리학의 법칙을 적용하여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조차도 12개의 별도 변수를 추적해야 했고 이 모든 변수들은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을 통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로렌츠는 이것을 손으로 풀 수 없었고 그는 컴퓨터에 효율적인 연산 능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로렌츠는 한 번의 날씨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후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는 중간 결과를 인쇄물로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중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로렌츠는 몇 년에 걸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현대 카오스 이론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의 변수값들을 저장하고 인쇄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유한한 양의 메모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릿수까지만 정밀도를 추적했습니다. 로렌츠의 경우 그의 컴퓨터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정밀도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인쇄물을 더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시뮬레이션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만 인쇄했습니다. 수학에 대해 잘 알던 로렌츠는
이 추가적인 세 자리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1000분의 1보다 작은 미세한 반올림 오차였고,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작은 오류는 그저 작은 채로 남아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숫자와 인쇄된 숫자 사이의 그 사소한 차이는 로렌츠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완전히 다른 날씨를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결정론은 끝난 것일까요? 수세기 전에 뉴턴이 확립한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수학적 이해가 날씨 예측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작업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대답은 예이자 아니오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복잡합니다. 로렌츠 이전에는 우리가 수학적 물리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몇 가지 매우 기본적인 가정에 의존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은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당신은 그 시스템의 초기 조건과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물리학 법칙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적 결정론입니다. 더 나은 예측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조건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 그리고 더 나은 물리학 법칙.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신이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항상 더 좋아지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조건을 특정 수준의 정확도로 측정하면 최종 예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측정에 아주 작은 개선을 이루면 최종 예측에서도 아주 작은 개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작은 것들은 그저 작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날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초기 조건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로렌츠는 초기 조건의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폭발시켜 날씨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었습니다. 1972년 기상학자 필립 메릴리스는 로렌츠가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조직했습니다. 메릴리스 자신이 강연 제목을 제안했는데 그 문구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카오스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물리 시스템이 혼돈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혼돈 시스템으로 분류되려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비선형적이어야 합니다. 즉, 변수들이 직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시스템이 초기 조건에 민감해야 합니다. 즉, 시작 부분의 작은 변화가 사라지지 않고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스스로 증폭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합은 혼돈을 초래합니다. 즉, 물리학자들이 보통 사소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 만한 아주 작은 변화도 극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현대 카오스 이론은 로렌츠가 날씨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물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마주쳐 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600년대 후반에 그의 보편적인 중력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는 그의 새로운 기계적 이론을 달의 궤도 속도와 규칙적인 조수의 발생과 같은 태양계의 수많은 미해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물체만 관련된 경우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세 개의 물체를 다루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체 문제로 알려진 이 문제는 수세기 동안 뉴턴 역학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라플라스를 포함한 수많은 천재들이 세 개의 거대한 물체 사이의 상호 중력을 설명하고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간단하고 간결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1987년 스웨덴의 오스카 2세 국왕은 그의 6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삼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공개 대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심사위원들은 결국 이 문제를 탐구하는 전체 책을 쓰고 여러 번 수정했던 프랑스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의 탐구에서 푸엥카레는 어떤 궤도들은 결코 반복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붕괴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정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는 행성의 궤도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행성은 매년 정확히 같은 궤도를 돌거나 아니면 중력적 압박으로 인해 태양에 추락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푸엥카레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의 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이었지만 결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았고 그들의 정확한 경로를 미래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의 시작이었지만 푸엥카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세기 후 에드워드 로렌츠는 복잡한 날씨 패턴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유사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된 날씨 시스템의 상태가 결코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일단 특정 온도 풍속 등의 조합에 도달하면 그 정확한 조합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 시스템의 행동에는 여전히 더 큰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는 정기적으로 더 시원하거나 더 따뜻한 상태를 오갔고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다가 약해지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확히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 시스템은 순환하지만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로렌츠에게는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새 물체의 중력적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혼돈 시스템의 또 다른 예는 동물 개체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식자 피식자 관계와 한 종의 생애 주기를 이해한다면 그 종의 미래 개체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 맵이라고 알려진 개체수 성장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혼돈적일 수 있습니다. 개체수는 방유칙적인 패턴을 순환할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반복되지 않으며 한 해의 개체수를 아는 것이 다음 해의 개체수를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이 혼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진자는 이러한 혼돈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돈 시스템은 초기 조건에 거슬릴 정도로 민감합니다. 시작의 아주 작은 변화도 아무리 작아도 시스템의 진화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첨단 컴퓨팅의 순수한 힘을 통해 기상학자들은 며칠 동안은 상당히 정확한 날씨 예측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구 날씨 시스템의 혼돈적인 특성이 더 이상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본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라플라스의 마귀조차도 여기서는 고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무한히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한한 양의 지식으로는 혼돈이 결국 지배하게 될 것이고 시스템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결정론의 꿈을 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혼돈 시스템은 여전히 물리 시스템이며 이는 곧 인과적으로 결정론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 시스템 진화의 모든 단일 단계는 시스템의 이전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며 그 시스템의 진화는 여전히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따라서 카오스 이론은 결정론의 근본적인 원칙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우주의 미래 진화를 완벽한 정밀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지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인간 마음의 선택과 행동을 어떤 정확도로도 예측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 결정이 이미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간에게 결정론을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결정론적일 것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뉴턴의 중력과 같은 시계 같은 역학의 뿌리를 둔 고전 물리학 이론입니다. 충분한 정밀도로 당신은 적어도 시스템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해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 펼쳐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물리학에는 이 기초 자체를 흔드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미래 사건을 전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물리학 분야, 즉 현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결정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의지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카오스 이론이라는 완벽한 시계와 같은 우주에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 모든 예측 가능성의 근본적인 본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920년대 물리학계의 거장 에르빈 슈레딩거는 자신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가 혐오스러운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을 보며 지쳤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유감이다 라고 선언하고 양자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과학계에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양자역학이 언급될 때마다 반복되는 불운한 고양이와 관련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그 사고 실험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습니다. 당신은 고양이를 죽일 확률이 50인 장치를 만듭니다. 당신은 타이머가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상자를 열고 죽은 고양이 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이 상자를 열기 전의 고양이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천재적인 방법이나 정밀함으로도 고양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당신이 상자를 열면 두 가지 가능한 상태 중 하나가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물리학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슈레딩거는 왜 고양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양자역학의 명백한 부조리함, 즉 결정론의 완전한 부재를 지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숙하고 귀여운 실험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양자 계산에서는 오직 확률만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측정을 수행하면 이 경우 고양이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상자를 열면 모든 확률과 비결 정론은 사라지고 정상적이고 결정론적인 물리학 법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슈레딩거에게 이것은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 실험은 정말로 완전히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겉보기 무작위성은 대부분 원자나 아원자 규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의 인지 영역 밖에서 벌어집니다. 1921년 물리학자 오토 슈테르는 양자 세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구상했고 1년 후 발터 게를라흐가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에서 당신은 입자 보통 전자 소스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전자들을 불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보냅니다. 자기장은 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보다 약간 더 강합니다. 전자는 자기장에 대해 매우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반응은 두 방향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또는 아래로 말이죠. 당신이 이 장치를 통해 전자빔을 보내면 전자의 절반은 위로, 나머지 절반은 아래로 편향될 것입니다. 하지만 슈테른과 게를라흐가 발견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개별 전자가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수의 전자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위로, 절반은 아래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 특정 전자에 대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는 50 이후 52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축을 따라 실험을 수행하면 측정 과정 후에 모든 전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행복하게 회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회전을 다른 축을 따라 측정하려고 시도하면 양자적 무작위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당신은 또 다른 확률의 세계로 내몰립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의 양자 속성 측정이 다른 어떤 양자 속성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슈테른 게를라흐와 같은 수많은 실험들은 아원자 세계가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물리학을 지배해온 결정론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인 1926년 슈레딩거는 그의 유명한 파동 방정식을 도입하여 양자 세계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접근법에서 우주의 모든 입자는 파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동들은 물결이나 전자기파와 같이 친숙한 다른 파동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해지거나 상쇄될 수 있었고 작은 점에서 넓은 영역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는 그의 파동 접근법이 모든 비결정론적인 헛소리를 없앨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양자 실험의 결과가 단지 우리가 아원자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을 통해 양자 세계의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본질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큰 그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혼돈의 법칙이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역학의 법칙이 결정론 자체를 파괴하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양자역학은 자유의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토론해온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가 혼돈과 양자역학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수십억 개의 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양자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이며 어떤 알려진 법칙으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무작위성이 바로 우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이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뇌는 이 미세한 양자적 사건들을 증폭시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대한 신경 발화로 전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순수한 무작위성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동전을 던져서 점심 메뉴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행운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려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무작위적이지도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변호사의 논리는 완벽한 결정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혼돈과 양자역학의 예측 불가능성에 기반을 두었죠. 하지만 검찰의 주장이 자유의지를 진정으로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원인을 무작위성이라는 새로운 미스터리로 대체했을 뿐일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는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식과 마음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하나의 응집력 있는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때 마음과 육체의 이원론이 제기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물질적인 뇌와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이죠. 현대 과학은 대부분 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의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 모든 미스터리 위에서 부드럽게 표류하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실타래들을 하나로 엮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한 방정식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그저 떠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과적 결정론, 카오스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아이디어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실타래들을 하나로 엮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즉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에게 적용해 볼 것입니다. 당신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혜에 있는 별의 수와 거의 같습니다. 860억 개의 별들이 저마다의 경로를 따라 빛을 내고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거대한 나선을 형성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별들이 당신의 머리 안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선택을 형성하는 빛의 점들입니다. 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신경세포를 통과하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움직임은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끊어지지 않는 사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을 읽기로 선택한 것은 수십억 년 전 빅뱅의 순간에 이미 결정된 사건들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복잡한 수학 방정식의 해답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놀라움이나 결정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구성 요소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오스 이론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생각의 변화도, 가장 미세한 신경 발화도 결국 당신의 전체적인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행동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오스 시스템은 여전히 결정론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 결론을 미리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이 모든 논쟁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조차도 세상이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자들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뇌가 작은 양자적 무작위성을 증폭시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을지 샐러드를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양자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결정이 무작위성에 의해 주도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주사위를 굴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단지 행운이나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욕망에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결정론 혼돈, 그리고 양자적 무작위성이라는 복잡한 조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하나의 존재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일까요? 당신은 이 모든 생각들 위에서 부드럽게 표류하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법정으로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길고 매혹적인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인과적 결정론이라는 견고한 벽을 탐험했고, 그 벽이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에 의해 어떻게 균열이 생겼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법정으로 가져와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호흡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당신은 다시 법정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마쳤습니다. 그의 논리는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에 반대하며 예측 불가능성과 확률이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배심원입니다. 당신의 손에 판결이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면 모든 것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들이쉬는 것도,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도, 당신의 뇌에서 신경 발화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그 법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환상일까요? 하지만 검찰의 논리도 강력합니다. 카오스 이론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여 결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우리의 우주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조차도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마도 수많은 양자적 무작위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 중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계와 철학계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논쟁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쟁할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옳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결정론과 예측 불가능성의 복잡한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복잡성과 양자적 무작위성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은 결코 완전히 예측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우리의 길고 매혹적인 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과적 결정론, 카오스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아이디어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파헤치고 자유의지의 본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고, 그저 느끼고, 그저 숨을 쉬세요. 복잡한 아이디어와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들도 그렇게 흐르도록 두세요. 당신은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깊이와 넓이 속에서 편안함을 찾을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호흡하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이 당신의 몸을 떠나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우주가 고요한 밤의 바다처럼 펼쳐지듯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고요해지도록 두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잘 자요.